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정치를 후진적인 정치에 묶어놓는다는 거죠. 한국 정치가 후진적인 정치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상적인 정치. 자, 정상적인 정치라는 것은 뭘까요?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 혹은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서 서로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그 결과 국민의 선택, 심판을 받는 게 공정한 정치 아닙니까? 보통 자본주의 나라들은 다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죠. 근데 이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회가 변하지 않길 바라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지금 사회가 바뀌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한국에서 아파트 많은 사람들? 아파트 많이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회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잖아요. 지금처럼 투기를 마음껏 해서 한 방에 23억씩 벌면 좋겠죠. 자, 어쨌든 기득권층,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지 않길 바랍니다. 과거로 치면 귀족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보수예요. 그래서. 근데 진보는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안 바뀌면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옛날로 치면 귀족들한테 억압당하던 농노, 뭐 오늘날로 치면 없는 사람들, 일반 서민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상태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세상이 그대로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보수와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진보는 항상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사회나. 그리고 갈등을 하죠. 서로 대립을 하고. 근데 이 양대 세력이 진보와 보수가 갈등과 대립을 하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공정한 경쟁을 하면 돼요. 근데 한국은 이게 안 되는 사회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예를 들어보면 북유럽 같은 데는 나라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복지국가라고 해서 사회보장제도 같은 게 잘 확인돼 있죠. 우리에 비하면 훨씬 더. 예를 들면 무상의료, 무상교육, 그 다음에 저렴한 임대주택제도, 그 다음에 실업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국가에 의한 여러 가지 어떤 혜택들이 이제 제공됩니다. 북유럽은.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적 어떤 지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북유럽 나라들의 복지국가들. 근데 북유럽 나라들이 그래서 행복지수도 높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복지국가가 됐을까요? 예를 들면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어느 쪽에서 하자 그랬을까요? 진보와 보수 중에서. 진보죠, 진보. 북유럽도. 진보 세력이 하자 그랬어요. 근데 보수가 그걸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으면 지금 복지국가가 될 수가 없었겠죠. 결국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무상교육, 무상의료 다 하잖아요.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북유럽 보수 세력은 왜 진보 세력이 주장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받아들였죠? 마음씨가 착해서? 날 때부터 한국 보수와는 달리 좀 착하게 태어났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상의료나 무상교육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가 대단히 높은데 보수가 계속 그걸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수는 일단 선거에서 완전히 참패하겠죠. 완전히 박살난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끝까지 반대하면 국민들한테 너희들은 필요 없다 꺼져라. 존재 가치를 부정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수가 양보하는 거지 마음씨 착해서 양보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유럽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렇게 가능해졌는데 한국도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경쟁해서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다시 말하면 북유럽의 진보와 보수 간의 정치 구도가 한국도 이미 50년대 만들어졌었죠. 50년대에 조봉암 선생이라고 들어보셨죠? 진보당을 창당하신. 그 당시 조봉암 선생이 진보당을 창당해서 막 부산했어요. 그냥 다크호스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인기가 있었냐면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30~40%의 득표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득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겼다는 얘기가 나왔죠. 부정선거 때문에 이겼다. 그리고 다음 선거하면 무조건 조봉암이 대통령 된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때 조봉암 선생이 창당한 진보당의 강령 정책을 보면 지금 북유럽 3인당 이 주장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복지국가 모델이에요 거의. 그럼 만약에 그때 조봉암 선생이 선거에서 이겼다면 우리는 지금쯤 북유럽을 능가하는 복지국가가 돼 있었겠죠.
자, 근데 어쨌든 조봉암 선생이 이렇게 인기를 막 끌고 진보당이 막 약진하고 이러면 만약에 한국이 후진적인 정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정치가 가능한 나라였다면 이승만 정권 보수 세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북유럽처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살아남기 위해서. 즉 받아들이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자, 우리도 무상의료 무상교육 학계가 되는 거죠. 오늘날 북유럽 보수들은 다 그거 지지하거든요.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심지어 요즘 같은 분위기를 보십시오. 기본소득을 어디서 지금 주장한다고요? 미통당이 지금 받아들였잖아요. 왜? 이번 선거 작살났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이겼으면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단 말이에요. 살아야죠, 자기들도.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강의 정책으로 채택하는 이런 해괴한 일이 발생을 한 건데, 자, 어쨌든 이승만 정권도 만약에 이 당시 북유럽 같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정치 풍토였다면 당연히 조봉암 선생과 진보당한테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탠스를 바꿨을 겁니다. 즉 구상적 구성교육 하겠다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 거.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역사를 다 아시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간첩으로 뭐라고 죽였죠. 조봉암 선생. 이게 북유럽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북유럽은 진보정당이 아무리 인기가 있고 아무리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제안하고 해도 진보정당의 당수를 간첩으로 몰아서 못 시켜요. 불가능합니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한국에 가능했어요. 빨갱이로 몰아서 죽일 수가 있을 거예요. 조봉암 선생이 사실 뭐 간첩 당연히 아니죠. 2000년대 들어와서 무죄 판결 나왔어요. 근데 뭐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진보당을 해산시킨 다음에 2000년대 무죄 판결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우리 역사를 보면 큰 이제 손해죠. 이 당시에 이렇게 했을 때 조봉암 선생이 사실 득표한 많은 국민들, 투표 때 조봉암 선생을 찍었던 많은 국민들이 있었고 지지자들이 있었고 진보당 당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봉암 선생이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할 때 그를 그분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항쟁 같은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그랬다면 똑같이 간첩으로 몰리기 때문에. 만약에 조봉암 선생이 다른 제명으로 처형을 나가셨다면 항쟁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의 분위기상. 근데 간첩으로 몰려 처형당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줄 엄두를 못 내요. 이게 색깔공포증이에요. 간첩으로 몰고 빨갱이로 몰면 답이 없어요. 자, 어쨌든 조봉암 선생이 이때 돌아가시고 진보당이 해산됨으로써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진보당은 여기서 진보 정당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뭐가 나왔어요 이제 그다음부터? 소위 제도권 야당이 나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진보 정당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최근에 있다가 해산된 것 정도도 제가 볼 때는 이 진보당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우경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진보라고는 안 나와요. 이 이후에는. 왜? 죽었거든요. 이거 하다가. 그래서 이제 제도권 야당이 이제 나와서 여당과 야당 간의 양당 구조를 형성하게 된 거죠, 대한민국은. 자,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뭐가 가능한 나라냐면 정적을 반칙으로 제거하는 게 가능한 나라입니다. 정치판에서. 이건 반칙 아닌가요? 마치 권투 선수가 시합할 때 링에 칼 등에 품고 들어와서 살짝 숨겨갖고 들어와서 불리지만 상대방 칼을 찌르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이게 공정한 정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습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한국의 극우 세력들은 불리하기만 하면 종목몰이 하는 거예요. 색깔로. 이게 잘 먹혀왔단 말이에요. 옛날까지. 요새는 잘 안 먹히지만. 네, 지금 잘 안 먹히는데 지금도 그래도 습관적으로 이거 하려고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뭐 부계, 뭐 이렇게 하는 짓이, 뭐 종목이, 막 이거 해. 왜냐면 이거 하면 다 됐거든요. 옛날에. 저는 우리나라 역사가 그때 한번 무너졌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무너진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실 빨갱이라는 공격을 안 당했으면 70년대 대통령 됐습니다. 충분히 되고 남았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랬다면 우리 역사가 지금 같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혈기왕성한 이런 이제 젊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뭐 경제 정책도 굉장히 급진적이었고, 급진적이라고 하여튼 좋았고, 민생 경제를 직접 쓰던 시기니까
뭐 연방제 통일방을 주장했었죠. 뭐 그런 식이라서 남북관계도 훨씬 좋아졌겠죠. 근데 빨갱이몰이 당하고 종북몰이 당하고 그다음에 뭐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이러면서 97년도에 겨우 대통령이 되다 보니 그때는 이제 기운이 다 빠지고 빨갱이라는 오명을 넘기기 위해서 또 과감한 정책 드라이브를 못 걸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손해를 좀 보게 있죠. 한국 역사는 이 색깔 공격이 통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색깔 공포증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아까 색깔 공포증이 퍼부어지는 그 순간 마녀 사냥을 할 때 한국 사람들 다 얼어붙는다 그랬죠? 그게 조봉환 선생 사례였어. 맞아. 조봉환 선생 간첩으로 몰아 죽일 때 아무도 찍소리도 못 내고 가만히 있잖아. 2013년에 한국에서 진보당 대선 나갈 때 2차 예산을 주고 1차는 조봉환 때고 그때도 한국 사람들 어때? 도와줍니까?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아무도 못 도와줘요. 그게 옳으냐 틀리냐에 떠나서 백주 대낮에 정당을 해산시키는데 한 정당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근거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못해요. 그 순간 얼어붙는 거예요. 도와줬다간 종공물이 당하니까. 이게 한국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 반복의 배후에는 바로 색깔공포증과 분단 트라우마, 즉 국가보안법에 의한 분단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심각할 정도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아닌가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그걸 배워왔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근데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가 뭡니까? 자유가. 바로 사상의 자유입니다.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요. 사상의 자유가 봉건제 말기에 나온 거죠. 중세 봉건제 때는 사상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다가 화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후반부터 서구에서는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좀 피 흘리며 싸웠어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동설 주장해도 죽여, 진화론 주장해도 죽여. 어떻게 세상이 발전하고 뭘 하겠습니까? 중세시대 때 사상의 자유가 부정됐기 때문에 중세시대가 마녀사냥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마녀를 찍어서 죽였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중세시대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상대방을 뭘로만 낙인 찍으면 돼요. 마녀나 이단으로만 낙인 찍으면 돼요. 그러면 다 죽일 수 있어요. 사회가 발전되겠어요? 암흑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 말에 사람들이 싸운 거예요. 사상의 자유 보장하라고. 그래서 탄생한 게 자유민주주의 이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출발점은 사상의 자유예요. 이게 부정되면서 다른 자유를 인정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사상의 자유는 부정되지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인정된다. 말이 됩니까? 사상의 자유를 언론에다 공표하기 위해서 언론 자유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책으로 내기 위해서 출판의 자유가 필요한 거고 사상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집회를 열기 위해서 집회의 자유가 필요한 거고 결사의 자유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진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 수 있기 위해서 결사의 자유가 필요한 거지. 사상의 자유가 부정되는데 이 네 가지 자유가 있으면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모든 자유 중에 기본은 사상의 자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상의 자유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게 맞긴 한데 남과북이 대치 중이므로 일부는 제한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죠? 예전에 아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흔히. 근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맞는 얘기를 떠나서 그럼 이거 누가 처음에 이런 논리를 썼을 것 같아요? 히틀러예요. 80년대인데 80년대 전형적인. 히틀러가 유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세 봉건제가 무너지고 부르주아 시민혁명이 성공하면서부터는 사상의 자유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로 선정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럽 분위기에서 히틀러가 파시즘 체제를 확립하려면 사상의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데 근거가 필요하겠죠. 무턱대고 할 수는 없어요. 히틀러도. 그래서 근거를 제공해야 되니까 히틀러가 한 말이 뭐냐. 사상의 자유는 중요하다. 인정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주의 소련과 대치 중이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금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논리랑 똑같죠. 사상의 자유는 인정해야 되지만 남과 북이 대치 중이므로 종북은 안 된다. 똑같죠. 이 논리는 히틀러의 논리입니다. 파시의 논리. 그래서 히틀러가 그때 사회주의를 금지하면서 사회주의 정당, 언론 다 탄압하고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과연 사회주의자만 탄압했을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사회주의자를 찍어 작살을 냈죠. 그래서 독일에는 어떤 체제가 성립됐냐? 바로 파시즘 체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색깔 공포증이 독일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단기간에 사상의 자유가 부정되면서. 그러니까 독일이 일순간에 유대인을 대량 확산할 수 있는 야만국가가 된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이 우리 적이다, 죽여라 그러면 색깔 공포증인데 있는 독일 국민들이 생각이 돼요? 저거 문제 있다고? 무조건 집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순간 다 미친 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 미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색깔 공포증이에요. 강력하죠. 히틀러가 색깔 공포증을 이용해서 독일을 파시화시켰다라는 거고 그때 사용했던 논리가 바로 이 논리입니다. 특수 상황에서는 일부 사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 자, 중세시대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뭘로만 낙인 찍으면 된다? 마녀나 이단으로 낙인 찍으면 다 죽일 수 있었어요. 히틀러는 뭐로만 낙인 찍으면 됐던 거예요? 사회주의자로 낙인 찍으면 됐던 겁니다. 한국에서는 뭘로만 낙인 찍으면 제거할 수 있어요? 종북이나 빨갱이로 낙인 찍으면 돼요. 자, 각각 내용은 달라졌지만 원리는 똑같죠. 그 원리가 통용되는 근거에는 뭐가 있어요? 금지된 사상이 있는 겁니다. 단 한 가지라도 금지된 사상이 있다면 그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낙인을 찍으면 그 사람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회는 마녀사냥의 방풍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인류가 히틀러까지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절대로 여기서 제한하면 안 된다고 인정한 거예요.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절대로 제한, 토달면 안 된다. 뭐 특수 조건이니까 뭐 하나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하면 히틀러처럼 되더라.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게 바로 여기에 대한 불가해서 사상의 자유에 대한 완전 보장에 대한 합의입니다. 대한민국만 안 돼요 이게 전 세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셨죠. 한국의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사상의 자유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진정한 민주주의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노무현 빨갱이다 드디어 정체를 드러냈다 뭐 사과해라 뭐 이제 난리가 났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 얘기를 유럽에 가서 했다면 유럽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런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랬을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뭐 공산당 허용하는 게 뭐 한국에서 하면 빨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제 기준하고 엄청 많이 간극이 벌어졌어요. 국가보안법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의식이 엄청나게 국제 기준하고 벌어져 있습니다. 일반 기준하고. 특히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거의 파쇼예요. 제가 볼 때. 파쇼적 사고방식이에요. 사상의 자유에 관한. 한국인들은 거의 다 파시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사상적으로는. 자, 이렇게 심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제가 틀린 말 하는 건 아니니까 좀 세다 생각해도 저는 그래서 사상의 자유는 무조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면 숨어있던 간첩, 종북, 빨갱이 다 나와 설치될 텐데 나라가 견뎌내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때요? 이 논리는 맞아요?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논리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리고 증거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사상의 자유를 허용했다가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왜 안 나겠어요? 없었으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사상의 자유를 허용해서 망한 나라. 사상의 자유를 금지해서 망한 나라는 있나요? 있죠? 제가 히틀러 얘기했지만 히틀러 독일, 무솔리니 이탈리아, 일본 군국주의 다 사상의 자유 금지하면서 파시즘을 치달았고 몇 년 안 돼서 망했죠? 10년, 20년 남아서. 그 다음에 중세사회 사상의 자유를 금지해서 발전이 정체됐죠? 인류 역사를 보면 사상의 자유를 금지해서 사회가 피해를 입은 사례는 많지만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서 망한 경우는 없습니다. 옛날에 로마도
사상의 자유를 허용했을 때 로마가 잘 나갔잖아요. 초기에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죠. 신이 여러 명이었어요. 그래서 식민지를 점령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다른 신을 모시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모시고 있던 여러 명의 다신 중에 하나를 받아들여요. 그냥 로마의 많은 신 중에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의 신들은 많이 그렇게 외국에 있는 신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굉장히 개방적이죠. 이때만 해도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와 계속 팽창할 수 있었어요.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식민지를 정복해도 그 나라 사람들의 종교 다 존중해 줬어요. 심지어는 시민권도 다 줬습니다. 근데 후기로 가서 로마가 국교를 일신교인 기독교를 전환하면서부터 얘가 달라졌죠. 이제 식민지를 점령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지 않고 딴 걸 믿으면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작사를 했죠. 로마가 망한 데는 그게 지름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방성을 버리고 폐쇄성으로 돌아가고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아서 망한 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지만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서 망한 나라는 없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한국이 만약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서 지하에 잠복해 있던 간첩당을 만들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나라라면 지금 이 체제도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허약하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상의 자유가 개방되면 극단주의자가 줄어들어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죠. 뭐 국가보안법 철폐되고 사상의 자유가 허용됐다. 지하에 잠복해 있던 간첩들이 다 나왔다. 간첩 없는데 별로 없는데 있다고 가정해보고 그래서 나와서 이 사람들이 간첩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거에 출마해서 막 나와요. 간첩이 딱 나오면 뽑아줄까요? 안 뽑아주겠죠. 그럼 이 간첩당 사람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통당처럼 바뀌어요. 살아남아야죠. 미통당이 기본소득 받아들였듯이 이제 가짜는 제가 볼 때 저건 받아들이죠. 어쨌든 간첩당도 극단적인 주장을 안 써야죠. 어느 정도 합리화돼요. 그래서 북유럽처럼 사상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는 나라는 극단주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다 자기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걸러져요. 국민들 속에서. 만약에 이걸 금지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틀렸다는 생각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틀리면 테러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면 전반적으로 사회가 순화되고 사람들의 갈등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생각이 합리화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자본주의 나라들을 보면 사상의 자유를 가장 철저히 보장했던 북유럽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으로 잘 보장했던 서유럽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그 다음으로 높아요. 사상의 자유를 자본주의 중에선 제일 보장을 안 했던 미국, 한국이 행복지수가 낮죠. 네, 한국 특히 국가보안법 때문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는 안 망하는데 행복지수는 올라간다는 게 통계상으로 나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서 파쇼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데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상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도 공존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죠? 또는 뭐 가치관 다른 사람,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상 가진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도 입장에서는 불교도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럼 주의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죠. 여기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사상이 다를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상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야죠. 그게 사상의 자유에 대한 심리적 배경이거든요.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심리적 배경은 뭐예요? 거꾸로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제거하거나 죽이겠다는 얘기죠. 얼마나 이게 무서우고 끔찍한 심리입니까? 한마디로 배타성에 기초한 심리고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심리고 극단주의, 혐오주의 심리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국가보안법은 그런 점에서 극단주의와 혐오주의를 유발하는, 촉진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존을 거부하게 만드는. 자, 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 왜 같이 살라 그래? 죽여. 빨리 이런 거라서 이렇게 그 장려하는 법이 국가보안법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국가도 그렇고 남과 북이 같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한국 안에서도 같이 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상 가진 사람 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화해와 공존을 염두에 둔다면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또 색깔국보증 불단 트라우마가 유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사회풍조를, 아주 반민주적 사회풍조를 만연시킨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타인들한테 열리고 개방적이고 열린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가 더 심한 것 같습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안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 같죠? 무슨 얘기냐면 뭐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누구랑 막 논쟁을 하는데 제가 좀 유리하게 논쟁을 이끌어가니까 갑자기 그래요. 근데 너 나이 몇 살이야? 뭐 이런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저 어릴 때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자주. 너 몇 살 처먹었어?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야 갑자기 토론하는데 갑자기 왜 나이지? 근데 한국 사람들 의외로 그게 많다는 거예요. 뭐 얘기하다 보면 너 몇 살이야? 너 어린아이 무슨 소리야 이게? 뭐 이런다든가, 또는 뭐 여자가 왜 이렇게 많이 많아? 옛날에 또 그런 거 있었죠. 또 너 대학 나왔어? 학위 있어? 라든가, 심지어 남자끼리 하는 저희랑 공격 있죠. 너 군대 갔다 왔어? 뭐 이제 이런 거. 자기가 갔다 오고 싫어하면서. 자, 근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상대방의 입을 막으려고 해요. 틀어막으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습관이 어디서 생겼을 것 같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말 안 들어도 된다. 찍어 누르면 된다. 라는 게 어디서부터 연결했을 것 같습니까? 국가보안법 아니겠어요? 한국 사회는 사회적 차원에서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회예요? 빨갱이나 정보를 몰아서 작살낼 수 있는 사회죠. 들어줄 이유 없죠. 그렇다면 개인 간 관계에서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게? 다른 사람 말 마음에 안 들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안 들어도 된다는 게 사회 풍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지만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여직원이 사장이 횡령하는 걸 발견했다. 사장님 횡령하시는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막 그게 혼내요. 그럼 그 여직원이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항의하면 너 혹시 민주노총 조합원이야? 뭐 이렇게 나가죠 또. 그래도 이제 막 반박하면 아, 너 종북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야. 진짜로 저는 그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노동운동할 때인데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조그만 걸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젊으니까 하는 이제 우리 회사 직원들이 노동자들이 젊으니까 거의 90몇 프로 가 있었어요. 그리고 웬만한 협박도 안 통해. 자르겠다고 잘 안 먹혀요. 왜냐하면 젊으니까 애들이 처음이고 그러니까 잘리면 딴 데 취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든 노동자는 무서워하는데 잘리는 거. 근데 그것도 안 먹혀. 그러니까 회사에서 뭘 했냐면 나중에 집집마다 전화가 왔어요. 경찰에 코치를 받아서 당신의 아들 딸들이 빨갱이 짓을 하고 있다고. 가족들한테 전화 와요. 전화 너 뭐 하는 거야? 뭐? 노동조합? 빨갱이? 이씨 미친놈 막. 그러니까 탈퇴하려고 해서 막 틀린 거야. 무서워서. 자 보세요. 조그만 회사에서 노동자가 하나 만들어도 분리하면 종국머리가 되잖아요. 이게 한국 사회더라고요. 그러니 뭐 1대1 관계에서는 없겠어요? 가족 관계에서 경험해 보신 적 혹시 없습니까? 전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라고 막 얘기하면 너 종국이냐?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또 가족 모임마다 나중에 뭐 새로 처음 본 처단인데 결혼해서 이제 가족 모임에 합류하게 돼. 제가 막 뭐 주장을 하니까 딱 그래요. 종북이신가 보죠? 딱 이러는데 순간 막 있잖아요. 긴장되면서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친구할까봐. 자 어쨌든 뭐 약간 농담이 들어갔지만 가족관계에서도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한국은 이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말 안 듣고 수틀리면 종북머리 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 천안 사건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대학생들한테 그런 얘기인데 어떤 학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런저런 거 봤을 때 이건 아무리 봐도 국외소행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자 아버지 와, 너 종북이야? 어때요? 건강한 부자간의 소통과 대화인가요? 아니죠? 부모 자식 관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면. 그 다음에 또 제가 들은 얘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대학교에서 원로 교수들과 이제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그 원로 교수들이 노동조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물어서 이분이 이제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노동상권에서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의 결성은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로 교수들은 이 새끼 빨갱이네. 그러면서 막 쌍욕을 하거든요. 교수가 빨갱이니까 애들이 대보를 하지.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제 은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이게 어때요? 지성인들 간의 건전한 토론인가요?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건전한 토론과 소통이 가능하겠어요? 이런 풍조가 있는데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노조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나가 아니라 빨갱이 새끼구나. 이렇게 돌아오는 사회 풍조에서 무슨 토론이 돼요? 남의 얘기를 왜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욕하면 되는데 빨갱이로. 한국 사회는 남의 얘기를 듣지 말라라고 장려하는 사회입니다. 국가보안법이 그렇게 장려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 사람 얘기 마음에 안 들어? 듣기 싫어? 그럼 어떻게든 공무처장으로 걸어라. 딱 이렇게 시키는 게 국가보안법 아니겠어요? 이런 사회라면 사람들은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해도 일단 존중하고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듣기 싫으면 빨갱이 머리에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해방이면 무슨 얘기까지 있었어요? 말 많으면 빨갱이라는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말 많은 사람 빨갱이라고. 자, 그래서 한국 사회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반대 의견, 소수 의견, 다양성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사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합리적인 소통이나 토론도 거의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제가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소통과 토론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려서부터 이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내는 한국 사회 풍토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는 토론 문화에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상대방 얘기를 듣고 절충, 타협, 양보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빡빡 우기다가 틀리면 상대방을 어떻게든 빨갱이나 조국으로 몰면 되니까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의 동맥경화증은 소통을 안 하려고 해서라기보다는 소통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즉 건전한 소통을 차단하는 국가보안법 체제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체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체제가 사회 속에 퍼지고 이런 문화가 퍼지다 보면 우리 한국의 조직 문화는 어떨 것 같아요? 민주적인 조직 문화가 한국 사회에 일반적일까요? 반민주적 조직 문화가 일반적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반민주적 조직 문화가 일반적이죠. 한국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갑질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 90%가 넘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갑질이 엄청나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조직이 반민주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반민주적 조직 문화가 왜 생겼겠어요? 일단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권리 주장을 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하는 것이 옳다고 배우면서 성장합니까? 아니면 말하면 찍힌다. 나대면 빨갱이로 몰린다. 뭐 이렇게 배우면서 성장합니까? 후자에 가깝죠. 한국 사람들은 체험을 통해 배우는 게 있어요. 계속 저항하고 권리 주장을 하면 조국 빨갱이로 몰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사회생활하면서. 간접 경험 속에서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참아요. 조직 문화에서도 뭐 안 좋은 게 있어도 참아요. 왜냐하면 뭐 얘기하면 빨갱이로 몰릴 위험이 있고 아니면 배신자로 몰릴 위험이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참는 문화. 그리고 어른들도 자기 자식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요. 어려서부터. 못한 돌이 정 맞는다. 뭐 계란으로 발치기다. 나서지 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머님한테 숱하게 들어서 한으로 품었던 것도 그런 교육이었죠. 그런 교육을 해야만 했던 우리 한국 사회. 그래서 요즘에는 뭐 심지어 어떤 정도까지냐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와서 누가 자기 반친구들이 누구를 왕따시키고 있다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뭐 그런 사건이 있으면 네가 도와줬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많겠어요? 별로 없어요. 끼지 말라 그런다. 끼면 너도 당한다. 그러니까 피해라. 한마디로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어지간하면 비겁하게 살아라. 권리 주장하지 마라. 회사 다니면 들어갔는데 불의를 봤어? 아예 얘기하지 마. 참어. 이런 식의 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입닥침과 무권리가 습성화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말하면 자꾸 이제 위험해지니까. 그리고 남의 말을 안 들으려면 폐쇄성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 조직 내에서 위계가 높은 사람은 더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겠죠.
이게 결합되면 한국의 조직 문화는 수직적, 권위주의적, 폐쇄적 조직 문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는 갑질 현상이 심각해지죠. 한국인들의 스트레스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조직 내에서의 스트레스입니다. 갑질 관련 때. 이게 한국인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더 큰 문제를 유발하는 건 뭐냐면요. 한국 사회의 창의성과 혁신을 방해한다는 거죠. 한국 사회가 창의성과 혁신이 지금 뭐 나래치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지적이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는 일단 젊은이들이 절대 도전이나 모험 같은 걸 하지 않는 사회다라는 것도 뭐 정설이고 창의성, 혁신 이런 걸 찾아보기 힘든 사회다라는 것도 많이 지적되어 있는 얘기죠. 근데 왜 창의성과 혁신이 사라졌겠어요? 외국의 한 유명한 창의성 컨설턴트 이런 사람이 한국 기업을 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한국 기업을 체험하고 나서 한국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더 이상 안 된다 너희는. 어렵겠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한국의 조직 문화가 수직적, 권위주의적, 비민주적 조직 문화니까 그걸 보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말이 간단해요. 자기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기업들을 봤는데 창의성과 혁신이 가능한 기업은 다 수평적이고 민주적 조직 문화가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가 있는 곳은 뭐가 가능하냐? 자기가 볼 때 속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속도. 까라면 까 하면 깐다는 거죠. 우리 삼성에 잘하는 거죠. 잘 까는 거. 위에서 까 그러면 확 까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이 사실 백기기 아닙니까? 백기기 전략? 백기기 남의 거 베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경제학자들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후발자 전략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통속적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백기기 전략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만든 게 우리나라는 아니죠. 애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갤럭시로 베껴낸 거죠. 빠른 속도로. 이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속도. 베끼는 속도는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저거 빨리 보고 베껴와. 그러면 까라면 까는 구조니까 오르르 달려가지고 베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남이 만든 거를 빠른 속도로 베껴서 싸게 만들어 파는 걸로 경제가 성장해 왔답니다. 지금까지 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만들었나요? 선진국에서 만든 거 잘 베껴서 현대 기아가 팔고 이런 거죠. 우리가 벤츠보다 더 잘 만들고 그런 건 사실 아니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 베끼기 전략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한국의 기업 구조에서도 속도는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기업 문화에서도. 근데 이제는 베끼기가 안 통하는 시대가 왔죠. 일단 우리가 더 잘 베끼는 나라 같은 게 있잖아요. 중국.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훨씬 잘 베낍니다. 게다가 중국 기초과학도 튼튼해요. 나를 베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미국이 GPS를 대체할 중국 항법체계 만들었죠? 10cm. 네, 이름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차가 오차 10cm밖에 안 되는 미국보다 더 좋다는. 그러니까 중국은 기초과학이 튼튼해서 나름 미국 거나 외국 거를 흡수하면 자기가 소화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게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 발전을 더디고 베끼는 거에 목숨을 거는데 중국이 게다가 베끼는 것도 우리보다 잘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우리보다 더 잘 베끼는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겠죠. 뭐 베트남이나 어디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한테는 베끼기에서 안 되고 그렇다면 창의성으로 앞서 나가야 되는데 창의성과 혁신 이런 거. 근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나라는 북유럽이잖아요. 지금. 북유럽 많이 나와요. 또 기업을 보면 민주적인 기업 문화가 있는 조직 문화가 있는 곳에 다 나와요. 한국 같은 조직 문화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윗사람 눈치 보고 알아서 기는 그리고 창의성 같은 거 내세우면 오히려 찍히는 한국 같은 기업 문화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한국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조직 문화 혁신하라. 회사 이름 복두래요. 베이더. 네, 그렇군요. 자, 예전에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도 한때 우리나라 기업 문화 혁신에 대한 캠페인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외국의 경제적인 자문을 구하면 외국 사람들이 거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기업 문화 바꿔야 된다. 이렇게
수직적인 모델의 문화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업 문화를 민주적으로 바꿔라는 거예요. 근데 조선일보하고 캠페인하는 게 웃기는 거죠. 왜냐?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대하잖아요. 자, 사회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기업 안에서 민주적인 토론 문화 가능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 전체가 대기 오염에 휩싸여 있는데 서울의 종로구만 청정구역 만들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국가보안법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까고 칠 수 있는 사회에서 민주적인 조직 문화 가능하겠냐고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절대로. 그래서 한국 사회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사람들이 숨을 못 쉰다. 사고에서도 숨을 못 쉬고 말할 때도 숨을 못 쉬고 창의성과 혁신이 나올 수 없는 조직 문화 때문에도 숨을 못 쉬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분단 체제를 해체하지 못하면 계속 창의성과 혁신과를 보이려면 죽어가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어요. 우리가 경제 떠들어왔는데 그 경제조차도 살려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분단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그런 단순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망의 위기와 관련된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쟁취하고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함으로써 국가가 살아날 거냐, 아니면 이 낡은 체제를 계속 고수하고 우리의 창의성을 스스로 우리가 묶어둠으로써 멸망으로 치달을 거냐 하는 것이 지금 갈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분단 트라우마의 극복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색깔 공포증은 옛날보다 많이 약해졌죠? 요즘에 잘 안 통하잖아요. 종목머리 같은 거. 그 이유는 색깔 공격에 뒤따르는 폭력 혹은 위협 뭐 이런 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갱이를 몰거나 종부를 몰고 죽였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이걸 못하게 됐죠? 빨갱이나 종부를 모른다 해서 함부로 그 사람을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지 못하게 된 게 언제부터죠? 김대중 전 대통령 되면서부터 고문이 사라졌어요. 그때부터는 국가보안법 걸려도 고문을 안 당해요. 그것만 해도 훨씬 나아요. 고문 한번 안 당해보신 적 없죠? 자, 당해본 사람들을 저는 안 당해봤지만 센 건 안 당해봤지만 사람들 진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고문이에요. 잡혀가는 것은 안 무서워도 뭐 물건 내는 건 무섭잖아요. 자, 근데 어쨌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부터는 경찰서로 다니는 고문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은근한 어떤 정신적 고문을 해도 육체적 고문 거의가 아니라 안 합니다. 이제 한국 사람한테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옛날에 비해서 폭력이 확실히 줄은 거죠. 죽이는 것도 덜하고. 이게 몇 년 됐어요, 벌써. 90년대부터 됐어요. 한 20년 됐죠? 2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색깔 공격에 뒤따르는 물리적 폭력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해왔습니다. 20년. 따라서 색깔 공포증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시점에서 마지막 남은 색깔 공포증의 보루는 국가보안법이에요. 아직도 뭐는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갈 수는 있는 겁니다. 고문은 안 당해요. 감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색깔 공포증에 굴복하지 말고 용감하게 맞서나갈 필요가 있다. 종북몰이 하면 거기 위축될 게 아니고 종북몰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도 제일 싫은 게 그거예요. 종북몰이 당하면 저 정보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사람 정말 싫어요. 종북몰이 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야죠. 파시스트 같은 분들, 파시스트들이 뭐죠.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맹목적인 증오에서 벗어나서 누굴 바로 하는 운동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도 공포를 벗어나는 체력이니까. 국가보안법도 이제 약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해야 되겠죠. 이건 정말 지금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장차 마지막으로는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고요. 사상의 자유, 뭐 분단체제 청산 뭐 이런 건데 어쨌든 핵심은 국가보안법 폐지 지금으로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질의응답을 좀 받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한 얘기가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트라우마 한국사라는 책을 일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심리도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 분단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2부를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쓴 책 중에 월북하는 심리학이라는 책은 이 대북 인식 장애와 남과 북의 심리를 비교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책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일단 강의 이걸 마치겠습니다.